안녕하세요. 민영기입니다. 오늘은 커리큘럼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 질문이 제가 그러니까 원래 사전 질문, 여러분들이 해주신 사전 질문이 제가 하려는 이야기랑 매우 중첩되어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공유. 잘 보이시겠죠? 네. 피지컬 AI, 로보틱스, 뭐 Q&A 이런 제목은 이렇지만, 네. 세미나 및 교육 관련된, 피지컬 AI 교육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 피지컬 AI가 뭔지를 약간 이야기하면, 어, 어떤 용어들은 아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학계, 업계, 사회 전반, 여기서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어의 범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요즘 핫한 키워드인 피지컬 AI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AI인데 앞에 붙은 이 피지컬 AI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하고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리 법칙이, 물리 법칙이 동작하는 곳에서의 AI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물리 법칙이 뭐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물건을 펜이라고 인식을 하고 싶어요. 잘 됩니다. 펜이라고 인식하죠. 욜로 뭐 혹은 뭐 르네처럼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딥러닝 모델조차도 이 정도는 알아냅니다. 펜이라고. 그런데 내가 로봇팔한테 내가 펜이라고 잘 알아봤어요. 난 네가 펜인 줄 아는데 이거 좀 잡아봐 하고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퍼가 이렇게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데 난리가 납니다. 잘 가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요 위치까지. 잘 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 삐끗해서 날아간다든지, 삐끗해서 이렇게 된다든지, 너무 세게 눌러서 부러진다든지, 뭐, 실수로 여기 끄트머리 쪽으로 가가지고 못 잡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리 법칙이 통용되는 공간 내에서 작동해야 되는 AI. 물건 잡아, 뭐, 이불 개, 빨래 해, 라면 끓여. 네, 많이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가 보이니? 뭐, 어디로 가? 이런 자연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소화하는 여러 수식어가 붙지만, 결론적으로는 물리법칙이 동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들도 각광받기 시작했죠, 다시. 어, 아이작 심? 좀 비싸죠, 구동시키려면. 그 아이는 무료이긴 한데, 아이작 심을 동작시키는 컴퓨터 환경이 좀 비싸지니까. 여하튼 시뮬레이터들도 물리 법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피지컬 AI라고 저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한 AI도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어 기존에는 이게 펜을 펜이라고 알면 되는 거였어요. 뭐 이렇게 생긴 사과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화면에서 여기에 있네요. 요로 요런 거 하면 기존의 AI였죠. 딥러닝, 객체 인식. 그리고 요즘 나오는 LMM도 마찬가지죠. LMM도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알고 있니? 뭐 그러면 왜 주르르륵 읊을 거잖아요. 그죠? 깐푸치킨이 뭔지 알고 있니? 죄송합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LMM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물리 공간이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컬 AI가 됩니다. 그리고 참 근데 피지컬 AI 사고 싶은 말 또 있네. 네. 무엇이면라는 말에서 좀 더 확장시켜 가면 요즘 이제 가장 또 각광받는 아이 VLA 있고요. 모방학습 있죠. 좀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모방학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방학습은 지금까지 피지컬 AI가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알고리즘, 개념, 기술,
뭐 이런 것들 테크니컬한 어떠한 이슈 중에서 로봇한테 딱 맞게 접목할 만한 딥러닝 모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방학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뭐 성공률 이런 게 막 100% 이런 건 없거든요. 모방학습은 아무리 학습 잘해도 실제 추론할 때 뭐 60%, 70%, 80%뭐 이런 얘기해요. 기존의 딥러닝과 비교해 보면 참 낮은 숫자죠. 근데 근데 모방학습이 앞으로 정말 많이 로봇을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막연히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고,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 아침에 바로 모방학습 허접이네 하고 그냥 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뭐 누군가가 뭔가를 예상한다는 것이, 예측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니까요. 그래도 모방학습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하튼 모방학습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해서 학습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자세로 펜이 있더라도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잡고 사람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잘해요. 일반성도 잘 유지되는 편인 것 같아요. 학습을 잘했으면. 그것이 모방학습이고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 전망요? 내일 제가 뭐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네. 향후 전망, 예. 그건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네. 뭐, 5년 전에 지금 챗GPT가 이럴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조심스럽게 요 5년, 10년은 빼고요. 빼고, 그냥 앞으로, 당장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데, 요쯤, 그냥 한 발짝쯤 앞, 요 정도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의 로봇들은 위치가 딱 정해져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보여드리면 순간 떠올라서 잘 찾아질지 모르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안 찾아지면 할 수 없죠. AI 로봇. 아, 음, 오늘따라 네, 이상하군요. AI 로봇.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올린 블로그 글을 찾고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 제가 비교하는 영상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그냥 로봇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딱 위치를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얘를 놔도 무조건 여기에 기구 형상에 따라서 딱 저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센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가, 여기에 블럭이 도착했어. 라고 알려주면 정해진 약속대로 얘가 오는 거예요. 그냥. 팔이. 요게 생산 라인, 뭐, 자동차 생산 라인, 반도체 생산 라인, 뭐 하여튼 이런 데 들어가던 로봇들의 동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에 딥러닝을 살짝 가미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보시면 얘가 이걸 잡을 때 옆에 있는 걸 쳐요. 봐. 쳤죠. 딱 쳤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얘의 위치는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 로봇 위에 사실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 로봇 입장에서는 얘가 물건 위치가 옮겨졌음을 카메라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죠. 이게 이제 딥러닝이 들어간 효과입니다. 딥러닝이 들어간. 근데 요것도 좀 어려워요. 딥러닝으로 요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엄청난 기술과 개념 등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방학습은 예를 들면 모방학습은 이제 뭐가 됐냐면 야,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잡아.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잡고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잡고 물건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그대로 따라합니다. 학습 잘해서. 예. 요게 이제 모방학습 되겠습니다. 어, 이 모방학습이 나타나면서 음, 많은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향후 몇 년은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에는 어, 라면 하나 끓이는 걸 얘기로 들면 사람은 라면을 끓일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면이 이렇게 물 위에 올라와서
충분히 삶아지지 않은 것 같으면 젓가락으로 휘휘 젓잖아요. 수프가 저기 모여 있으면 젓가락으로 휘휘 젓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하기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빨래나 옷이나 이불을 개는 행동이 로봇한테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사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로보틱스의 지식이 당장 버림받을 것 같지 않으나, 그러니까 얘도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러나 피지컬 AI라고 하는 분야가 파고 들어와서 로봇의 기능의 향상에 대해서 매우 발전할 것 같은 거죠.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아니, 지금 나온 이 기술은. 물론 뭐 더 좋은 게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초보자한테요? 기대하는 영향력. 네. 음, 회사마다 되게 다르기도 하고, 요즘은 예전에는 로봇 회사라고 하면, 딱 일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코딩을 하고, 뭐 누군가는 수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기구학 같은, 누군가는 모터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어, 이렇게 기계 설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회로 설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로봇은 굉장히 복합적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말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좀 배우시고요. 저기 제어하시는 분들은 고전 제어 꼭 배우시고요. 그 뭐 PID 제어기 꼭 익히시고요.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트레젝터리 공부하시고요.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회사나 어느 회사나 필요한 역량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음, 알고 봤더니 좋아하는 것. 알고 봤더니 좋아하는 것은 빠른 적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회사의 경영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본인의 업무라는 걸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편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면 야, 너 VLA 해봤냐? 네, 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 이렇게 좀 투박하고 뭔가 로봇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걸 빨리 캐치해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그걸 떠나서 아, 머니플레이터는 매우 수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근데 머니플레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응용입니다. 로봇에 대한 이해가 수학적 레벨에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로봇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동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로봇은 머니플레이트에 비하면 수학적인 요소가 좀 적긴 하지만 역시 로봇의 특성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 로봇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뭐 슬램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이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익혀주면 좋겠죠. 휴머노이드 좀 애매하긴 한데요. 휴머노이드가 왜 애매하냐면 잘 걷는 로봇이라 하더라도 어, 가격이 다른 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직까지는 실제 프로젝트에 써봤다는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머니플레이터 로봇팔과 이동 로봇은 그 로봇 자체를 만드는 사람과 그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니플레이터나 주행 로봇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제가 볼 땐 지금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이 아이가 내비게이션이 잘 되고 그다음에 관제를 이용해서 로봇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고 이 로봇은 지가 알아서 잘 가겠지. 그렇게 만들어져서 오겠지 나한테. 머니플레이터도 이렇게 로봇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 로봇팔한테
야, 너도 여기서 10cm 앞으로 가가지고 그리퍼를 벌려. 이렇게 하면 얘가 몇 도 돌고 얘가 몇 도 돌고를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역기구하기라고 부르죠. 근데 이건 알아서 하겠지. 만들어준 사람들이. 나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고 로봇에 대한 이해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좀 달라요. 아직까지는 잘 서 있기, 잘 걷기,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기, 뭐 심지어는 잘 넘어지기, 이런 것들이 음, 완성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응용하는 쪽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약간 전공의 영역에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요 둘은 응용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로드맵요? 아, 네. 저는 로드맵을 생각하고 살은 적은 별로 없고요. 목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잠깐만요. 오늘 좀 즉흥적이네요. 또 찾아보고 싶은 구절이 생각났어요. 찾아줘야 할 텐데 말이죠. 음, 네, 안 찾아지면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찾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요. 그냥 말로 할게요. 어, 제가 로스를 처음 공부할 때, 로스도 아니고요. 그냥 로스야. 로스를 처음 공부할 때, 혼자서 가제보, 뭐, 로보팔 가제보에서 띄우고 막 이제 공부했단 말이죠. 그때 어떤 목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로봇 팔 하나를 가지고 내가 물건을 잡았다가 놨다가 하는 걸 해봐야겠다. 이거 너무 로봇팔이 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그러면 인터넷을 찾기 시작하죠. 해봤다는 사람들이 올린 글들이 많으니까, 아, 로봇팔을 로스로 구동하려면 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려고 들여다봤더니 또 뭘 해야 하고, 잘 모르겠네. 그럼 튜토리얼 한번 들여다보고, 튜토리얼을 실행하는 곳조차도 어려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튜토리얼도 고민해보고, 이걸 튜토리얼을 실행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실력이 좀 늘어났을 거고요. 됐으니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렇게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완성해 가는 형태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로드맵, 그러니까 저 앞으로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들 하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도 그렇고. 그러면, 어, 이거 공부하고 다음에 이걸 공부하고 다음에 이걸 공부하고라고 보통 물어보지 않고 지금 본인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 보게끔 대화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사정. 저 한 20만 원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 2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로봇은 뭐가 있을까?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본인의 실력,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얘기해서, 아, 그러면 이 정도 목표 한번 하려고 해보자. 이 목표가 정말 생뚱맞고 새로운 아이디어일 리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봤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통 글을 올리잖아요. 유튜브나 영상을 올리거나. 그럼 그걸 읽어보면, 아, 저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럼 그중에서 난 아는 게 뭐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파고들고 파고들고. 만약에 그게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면 튜토리얼 통해서 빨리 익혀보고. 이렇게 해서 이 작은 목표 하나를 알고 보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좀 이렇게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요거 하나 하고 나면 다시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 특히 이건.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자, 피지컬 AI도 딥러닝의 한 분야니까 딥러닝은 파이썬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파이썬 공부하시고요. 파이썬 할 거면 넘파이 좀 하시고 매플라 라이브러리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같은 걸 해야 딥러닝을 할 수 있는데 파이토치가 초반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공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치 공부하시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저 CNN 좀 아시나? CNN 공부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하셨으면 욜로로 넘어가시면 좋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근데 피지컬 AI를 하려면 아, 그러면 실제로 로봇팔이 없으시니까 요 타이밍에 시뮬레이터 하나 공부합시다. 시뮬레이터는 일단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가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내가 이걸 공부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안 해도 될 분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좀 있어요. 이거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또 분량이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중간에 지쳐서 그만두고. 그래서 모든 분야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학, 물리, 화학 이런 펀더멘털 서브젝트는 어, 차근차근히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중간을 보고 역산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라면, 이런 분야라면,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수학적 이해가 아니라 사용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뭐 로스 같은 아이라면,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작은 미션을 하나 두고 그 미션을 했다는 사람의 자료를 찾아보고 그 자료를 보고 역산해서 공부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말 같아요. 그죠? 방금 전 질문과 같습니다. 어떤 역량이, 네, 아, 잠시 딴 얘기인데 제가 이 질문을 사전에 보고 이 말을 하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화의 흐름에서는 약간 생뚱맞긴 한데 한 번은 해야겠다 싶어요. 어, 이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죠? 로봇을 잘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로봇의 개발을 잘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이라면, 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성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체질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말을 어떤 단위로 엮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당신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저 피지컬 AI인데요. 이게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 약간 딥러닝 필요하고요. 예. 로봇을 코딩하는 로봇 소프트웨어에 대한 느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더 붙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얘는 왜 들어간 거지? 아무튼 그 로스트는 시뮬레이터는 아니고요. 아키텍처고요. 얘는 시뮬레이터죠. 예, 물리 법칙이 동작하는 시뮬레이터고요. 로봇 개발에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로스트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로스트를 배워야 되는 거죠. 로스트를 안 쓰는 로봇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로스를 쓰고 근데 이제 많이들 쓰니까 그건 배운다고 칩시다. 파이썬 같은 카테고리라고 쳐요. 그래서 로스를 쓰고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제프를 공부하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리고 혹은 주행 로봇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주행 로봇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행 로봇으로 어떤 공간 내에서 자율주행을 막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럼 뭐 하지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슬램을 한대요. 슬램 앤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걸 한대요. 이 슬램 앤 내비게이션을 찾아봤더니 무조건 키워드가 로스트로 가는 거죠. 됐네. 이해를 해야겠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어, 만약 이게 로봇 8이라면, 로봇 8이라면, 로봇 8은 로스를 안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로봇 8이라면 내가 로봇 8로 픽 앤 플레이스를 할 거라면
아, 기구가 공부해야 되는 건가? 퀘스천.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알고 봤더니 로봇 팔이 기구학은 몰라도 되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쓰는 거라면. 아,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아니야. 나는 로봇 팔 만드는 회사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구학을 공부해야 될 수도 있겠네. 이러면 이제 전공으로 살짝 넘어가긴 해요. 이게 독학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좀 아니어서. 여하튼, 목표가 만들어지면 이제 역산해 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네, 제가 호스트에게 음소거를 당했어요. 네, 호스트님. 네, 그래서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공통적인 과목 분야라면 로스투가 공부하기는 좀 괜찮긴 해요. 바로 효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요즘은 AI랑 로봇을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딥러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해보니까 그건 기초이고요. 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도 하나씩 이렇게 팀 단위로 하든 개인 단위로 하든 뭐 공간 내에서 몇 대의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어? 잠깐만.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로봇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두 로봇이 움직여 이러면 충돌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충돌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경험. 그건 학교 학생 레벨에서의 프로젝트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 코드를 못 짠다는 말은 좀 어려워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잘 짰냐 아니냐는 있는데 아예 못 짰냐는 건 없긴 하거든요. 자료도 워낙 많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로스투를 예로 들면 로스투 자체를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근데 내가 언어를 다 몰라. 어차피 몰라. 어차피 공부해야 돼. 그러면 얘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편한 거죠. 아, 내가 딥러닝을 할 거예요. 얘가 편해요. 대부분 다 이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상용화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음, 배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하면 얘가 중요해져요. 어, 그리고 사용상의 범용성을 확보하려면 또 얘가 중요합니다. 얘는 워낙 버전 디펜던시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회사들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를 배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제품에 코드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파이썬으로 들어가면 코드가 공개돼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뚜껑 열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람해 볼 수 있는 거죠. 얜 물론 뭐 파이썬도 이렇게 비식별화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근데 C++는 그렇지 않잖아요. 빌드하고 바이너리로 배포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은 AI 로봇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이 둘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C++은 진입하는데 진입 장벽이 파이썬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진 않아요. 근데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수강생들은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어쩌면 누군가를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팀 리더가 됐든 뭐가 됐든 고용주라고 해둘게요. 이게 꼭 그 대표이사, 대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공자라는 게 석사 레벨의 이상의 전공자라는 게, 약간, 약간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아, 그래도 저기 석사까지 해서 논문도 쓰고 했다는데 잘하겠지. 이런 보증서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석사를 가기 싫다면, 그러면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가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도 몇 번은 성공했고요. 모두가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피지컬 AI 영역이라면 꼭 석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대학원은 뭐가 하나 있냐면, 장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학부에 비하면 비싸고 좋은 장비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양팔 로봇, 양팔 로봇, 제가 지금 잘 그리고 있나요? 양팔 로봇. 죄송해요. 양팔 로봇이 있다면 이거 뭐 한 몇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짜리 PC도 안 사줄 수도 있는데 대학원생 말고 학부생에게. 근데 몇천만 원짜리 팔을 막 쓰라고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학원 가면 쓸 수 있거든요. 모든 대학원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하는 대학원이라면 있겠죠. 당연히. 그게 전공인데. 그래서 장비 사용에 대한 경험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린 좀 달라요. 지금 이거 저희 과정 얘기해도 되나? 저희가 하는 피지컬 AI 수업에서는 요 팔 있거든요. 대단하게도. 네.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해냈죠. 그래서 이 실물 로봇으로 양팔 로봇이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 있죠. 근데 석사여야만 하는 분야가 사실 있습니다. 석사 이상이어야 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는 기구적 해석이 있어요. 역기구학, 모델, 뭐 수학적인 모델 이런 걸 이제 모델 베이스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학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도 교수의 역할이라는 게 필요해서 이런 분야라면 석사 이상의 대학원 레벨이어야 합니다. 그건 다른 데서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석사급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사나 석사가 다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알고 봤더니 대학원이 아닌 곳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쌓아서 진입할 수 있는 분야라면, 예를 들면, 양팔 로봇으로 우리가 모방 학습을 해서 샐러드 포장하는, 샐러드 포장하는 모델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장단점은 다 파악됐고요. 코드 구현도 제가 직접 했어요. 이쯤 되면 그게 석사랑 다를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분야라면, 이 분야라면. 그렇다면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석사여야 되는 분야,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적인 어떤 기본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나면 그 위에 그 이외의 이유들, 장비, 경험, 프로젝트 경험 이런 거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사의 구분이 없어도. 현재 현업에서요. 아직은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만 받고 있긴 해요. 아직은. 제가 오늘도 아까 미팅으로 이제 마곡에 있는 큰 회사 분들과 미팅을 좀 해봤는데 규모가 큰 회사. 등치는 제가 제일 컸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막 접목을 해볼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는 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기회가 좋아요. 지금 피지컬 AI를 공부하면 기회가 되게 좋은 게 정말 로봇이랑 요만큼이라도 연관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피지컬 AI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어떤 효과와 결과를 던져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죠. 근데 회사가 사람도 아닌데 회사라면 회사가 경험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구성원이 같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저 모방학습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그다음에 팀 구성, 아이템, 회사와의 연결성 등을 매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피지컬 AI 기술은 현재 현업에서 사용됐다? 아니요. 아, 피지컬 AI가 접목된 로봇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회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기대만 받고 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행동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관심 진짜 높아요. 제가 의료계 분들도 만나보고 일반 물류 쪽 분들, 뭐 로봇을 만드는 회사 말고 그 로봇 회사들이 고객님으로 모셔야 되는 곳들의 분들을 만나봤을 때 관심이 정말 높아요. 무슨 일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방 학습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건 내일 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개념이 이렇게 막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이 개념, 피지컬 AI는 이 개념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40분 정도 이야기됐네요. 중간에 네, 소수드님께서 저를 음소거 시키셨지만 네. 질문 저한테 온 사전 질문으로 살짝 오늘의 세미나를 제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혹시 부족했던 부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부분들은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채팅으로 아, 5번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어, 정답은 없어서요. 그 지금 질문하신 거 보면 구체적인 이론적 지식보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는 학습 방향인데 그건 여러분들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이란 가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따로 운영한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엄청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제 진실을 다 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엑셀을 엑셀을 공부할 거예요. 엑셀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 말, 누가 옆에서 너 뭐하니? 나 엑셀 공부할 거야. 이 말 속에서 그 의미가 내가 엑셀 만드는 법을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엑셀 공부할 거야는 엑셀 쓰는 법을 공부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벌써 딥러닝은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딥러닝이 모델이 모델의 구성을 이렇게 바꾸고 뭘 이렇게 표현하고 뭘 추가하고 했더니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바뀐다. 모델 구성 자체를 바꾸는 입력, 출력, 모델 구성 자체를 바꾸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엑셀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엑셀을 쓰는 법에 집중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딥러닝도 여기에는 LMM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욜로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버무려서 딥러닝이란 아이를 이제는 쓰는 거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나눠지는 거죠. 통칭 딥러닝이라고 할게요. 딥러닝 자체 이거가 만들어지는 원리, 성능 향상 이런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만들어 놓은 딥러닝 관련된 제품들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나한테는 동케어인 거죠. 먼저 내가 선택하려는 하다못해 챗GPT라고 칩시다. 챗GPT에 대답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렇게 대답하고 이런 성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요령을 파악하고 그리고 챗GPT를 잘 쓰는 거. 거기에 집중해도 시간 좀 걸리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네. JIH님 질문부터 답변을 하면 로봇공학과시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하실 건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학적인 부분, 그리고 분야에 대한 특수성, 예를 들면 뭐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특수성, 수학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기반, 이런 것들이 만약 높다면 대학원 관련된 대학원을 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엑셀 잘 쓰기 용 모드라면 잘 파악해서 잘 쓰기 용이라면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원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자, 이건 알고 보면 저도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잘 티가 안 나요. 원래 박사들은 약간 샤프하고 스마트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 근데 알고 보면 저도 박사학위가 있는데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학원을 가면 잘 취업하겠지.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게 좀 고민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취지가 나의 성향이 학술적으로 약간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간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취업 좀 잘해보려고요 라고 생각하면 대학원이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향의 문제여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방학습의 특징과 다른 거는요, 이런 거예요. 행동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복제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고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 어느 지점에 삐삐삐삐 오면, 로봇팔이, 물체가 오면, 로봇팔이 딱 이 자세로 가도록 해. 로봇팔 끝을 내가 잡고 있는 거죠. 로봇팔 끝을 잡고, 자, 너는 여기에 요렇게 딱 잡고, 요렇게 움직여, 요렇게 이제 시켜주는 거죠. 내가 로봇팔 끝을 잡고 그렇게 움직인 걸 기록을 해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반복 누르면 무한 반복해요. 티칭입니다, 티칭. 사람이 로봇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이제 산업계에서는 직접 교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모방학습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모방학습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로봇에게 일반성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도를 높여주고 싶은 거죠. 어, 물이 든 페트병을 잡을 건데 물이 가득 들었으면 이렇게 잡고 물이 반쯤 찼으면 위에 잡으면 통하고 빠질 수 있으니 밑을 잡고 이런 일반성들과 근데 그 물병이 누워 있을 때 세워져 있을 때 저기에 세워져 있을 때 여기에 세워져 있을 때 너의 자세는 이걸 로봇 팔에게 알려주어서 학습하도록 하는 모방학습은 어떤 자세로 물체가 있더라도 잘 행동하게끔 하려는 일반성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산업계에서 하던 교시라는 작업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티칭은 딥러닝 용어로 따지면 약간 과적합인 것 같아요. 딱 그 자세에서만 되거든요. 무족보, 가제보, 아이작심. 아이작심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은 그 아이작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거리는데 아이작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리ኳ어먼트 시스템 리ኳ어먼트가 5080인가 5060인가 리커멘디드 리ኳ어먼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픽카드 GPU가 일단 3, 400만 원짜리가 딱 잡혀 있고 메모리도 거의 64기가인가 요구할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얼핏 찾아봤었는데 쿠팡에서 다 나와 해서 그런데 PC 가격이 거의 한 600 잡히더라고요. 아무튼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높죠. 아이작심은. 근데 뭐 그러실 수 있다면 네, 아이작심 괜찮습니다. 학습하시는데. 웨어러블로 딥러닝. 자, 일단 문장을 갑자기 치시느라고 약간 포함 관계가 애매하지만 슬램 머니플레이터 휴머노이드는 피지컬 AI의 중요 분야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지컬 AI,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피지컬 AI로 각광받고 있는 대상 로봇은 로봇팔입니다. 양팔 로봇팔, 휴머노이드든. 그러니까 피지컬 AI에서 모방학습이 대표 주자라면 그 모방학습의 대표 타겟 로봇은 상체예요, 상체. 사람으로 따지면 양팔. 그래서 슬램은 아직 그 대상은 아닙니다. 슬램은 원래 잘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 되게 잘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사람이 쓸 만큼 된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웨어러블 얘기였겠죠. 웨어러블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소외받고 있는 건 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슈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슈성이. 근데 그게 이슈성이 떨어져 있는 거지. 산업계에서의 니즈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사람만큼 잘 일하는 로봇은 없는 거예요.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불과 1년 전까지로 이렇게 딱, 1년 아니야. 딱 올해 3월, 올해 2월로 봅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올해, 올해가 시작되기 전, 2024년 12월까지. 그때까지는 사람보다 잘 일할 수 있는 로봇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래요. 어, 사람보다 더 잘 박스를 옮길 수 있는 로봇도 없고, 사람만큼 뭔가 정리를 잘하는 로봇도 없어요. 사람만큼 요리를 잘하는 로봇도 없고, 사람만큼 빨래를 잘 개는 로봇도 없어요. 그래서 웨어로블이 등장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더 좋은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무게를 들게 하고, 피로도를 좀 낮춰주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맞잖아요. 근데 상황이 약간 바뀌었어요. 사람만큼 일할 로봇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웨어러블 로봇과 휴머노이드 잘 학습된,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거라고 소문만 무성하지. 어 근데 만약 이제 끝단 이제 마지막 엔드 포인트를 보면, 그러면 웨어로봇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로봇을 입고 일하는 거랑 그냥 일 잘하는 휴머노이드를 사서 일 시키는 거랑, 만약에 일의 효율성이 같다면 나의 안정성을, 나의 편안함을, 그죠?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충돌이 좀 나요. 근데 아직 현 시점에 그렇게 일 잘하는 휴머노이드가 등장하려면 좀 더 걸릴 거예요, 시간이. 이 기술 발전 속도를 이제는 가늠하기 어려워서 뭐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분야이긴 해요. 단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개념상의 충돌, 사용 목적이 알고 보면 동일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인기가 이슈성이 좀 떨어진 거 맞긴 해요. 그렇다고 그 분야가 어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금요, 에드네도요. 지금까지 에드네드에서 수업하신 분들은 어, 자율주행과 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진행했던 수업은 에드네드는 교육기관, 저는 교육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면 그 두 개의 기관이에요. 어, 근데 희한하게도 저희 수강하신 분 중에서 한 회사에 가장 많이 간 회사 랭킹 2위가 A로봇, 한재권 교수님, 엄윤설 대표님으로 유명한, 오늘 저기 일산 로보월드에서 장관상 받으셨던데, A로봇에 6명 가 있습니다. 네. 회사 규모에 비하면 진짜 많이 가 있는 거죠. 저희 출신 수강생들이. 그리고 또 7명? 7명쯤 가 있는 곳이 XYZ라는 무인 커피 로봇인데, 요즘 거의 복합 로봇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중인데, 회사에 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가 있습니다. 특히 로봇 소프트웨어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수님이 물어본 건, 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클로드, 제일 잘 쓰는 사람은 슬프게도 경력자들입니다. 경력 짬밥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일수록 오히려 AI를 정말 잘 써요. 왜냐하면 틀린 걸 바로 잡아내는 것 같아요. AI가 틀린 걸 한눈에 바로 아니까, 그냥 귀찮은 걸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 한 명 두고, 있는 신입생 한 명을 옆에 두고, 야, 프린트본 하나 작성해봐. 예, 는 이따위로 짤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먼저 바꿔 쓸게. 요렇게 이제 하는 느낌인 거죠. 근데 조금씩 이제 AI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LMM 모델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기초를 잘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Qt나 HTML, 자바, 이쪽 코드는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GPT가 잘 만들어요. 와.
저는 큐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짠 로스 코드를 그 챗GPT한테 보여주고 이 코드를 동작시키는 GUI 프로그램을 큐티로 짜줘. 이러면 거의 한 번에 성공해요. 엄청납니다. 근데 로스 쪽 코드 짜달라 그러면 제가 결국은 내가 다시 짜는 게 나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제 타이핑 좀 도와주는 용도 빼고 나면. 그래서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리딩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필요해지는 게 디버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언제 60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20분 정도 들어와 계셨는데, 모더제요. 재밌는 분야죠. 저희 재직서 수업 많이 해요. 저는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많이 하는데 그건 제 이야기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많은 날을 하진 못합니다만, 어,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그런 날짜를 당장 안 내드리긴 좀 그렇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그쵸. 네. 재직자분들이 의외로 공부할 때 프로젝트형으로 공부하기 좀 쉽지 않죠. 네. 근데 저 경험 하나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회사, 저 세컨 회사, 두 번째 회사,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두 번째 회사가 이제 수술용 로봇 회사였어요. 복강경 수술용 로봇 회사였죠. 이 회사도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기 한 1년 전쯤, 그러니까 슬슬 마음이 떠나고 있을 때, 그때, 그때 한 2016년, 7년? 이제 요즘에 딥러닝이 인기가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뭐 CNN 정도 공부하는 이 정도 딥러닝이라는 게 지금 딱 모방학습 같은 느낌으로 물론 모방학습도 딥러닝입니다만은 딥러닝이라는 키워드가 모방학습처럼 막연히 기대를 주고 있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로봇 제어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런데 커리어를 딥러닝 엔지니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딥러닝 분야에서는 제가 초보잖아요. 신입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이에. 그게 싫은 거야. 근데 누가 나한테 딥러닝 엔지니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딥러닝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SNS에 뭐 페이스북이죠. SNS에 엄청 글을 많이 올렸어요. 나 투잡으로 딥러닝 해보고 싶다. 근데 급여는 안 받겠다. 내가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냥 책 보고 공부 좀 했다.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뭐 혹시 프리랜서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회사라서 나 같은 사람도 좀 도울 거리가 있다면 내가 급여 안 받을 테니까 좀 끼워만 주세요. 이러고는 글 엄청 올린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프로젝트 했습니다. 예, 거의 밤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회사가 항상 6시 마칠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뭐 새벽까지 한 적도 있고요. 뭐 주말에도 꼭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불킥 할 만큼 너무 몰라서 주변에 민폐를 끼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쳤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로봇이랑 딥러닝은 좀 결합해도 되는 거야. 다르지 않아. 그럴 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프로젝트하고 그렇게 그냥 비공식적 경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로 제시할 수 있는 경력 말고 실제 경험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해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능력을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약간 했던 노력들이 그냥 물론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재직자들이 어, 뭔가 커리어를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중에 예, 하나 가이드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공부하기 되게 편하지 않아요? 유튜브도 되게 많고 그죠? 어 저는
함께 공부할 수 있다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로보틱스적 지식들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하려는 어떤 직군에서 꼭 그 로보틱스적 지식이 현재 나한테 없다고 해서 내가 피지컬 AI를 하는데 문제가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라는 분야를 좀 하면서 로보틱스적인 지식이 애초에부터 내가 공부하는 분야였다면 굳이 그걸 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쓰일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어 전공이거든요. 제어 전공자들한테 가장 기본 덕목이 이제 PID 되겠죠. 이 PID는 전 지금도 써요. 지금도 저는 저희 회사 뭐 되게 치고리만한 작은 회사 있거든요. 핑크랩이라고. 기술 외주할 때, 기술 개발 의뢰받을 때 PID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PID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클라이언트 쪽에 되게 놀래기도 해요. 아, 그냥 PID로 되는 거였군요. 이렇게 되게 놀래기도 해요. 딥러닝을 붙여서 말했습니다. 고전적 학문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접목해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기과학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네. 한 시간 되었군요. 아직은 LMM 한번 공부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왜냐면 VLA나 뭐 VLM이나 VLA라고 통칭할게요. VLA도 LMM에 대한 사용성에 대한 이해,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내가 LMM을 쓸 건데 원하는 결과를 튀어나오게 할 건데 프롬프트 할 건지, 레그 할 건지, 파인 튜닝 할 건지 이런 경험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 LMM한테 뭘 인풋으로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만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LMM, VLM, VLA는 아직은 한 덩어리처럼 만약에 이제 목표가 VLA를 한다면 LMM도 함께 가는 것이 세트가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